전 시간에 부동산 투자에 따른 수익률을 알아봤습니다. 수익률은 투하자본분의 뭐가요? 순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수익률이라 합니다. 근데 수익률은 이 주변에 B라는 고시원, 전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B, C, D라는 고시원들이 있다면 어떤 고시원이든 노량진이라고 치면 노량진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고시원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장사가 잘 되는 것들을 막 올려서 받고 팔으려고 할 겁니다. 안 되는 것들은요, 헐값에도 받고 팔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형성되어 있는 평균적인 수익률이 10% 정도 된다. 근데 A라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 금매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억을 투자하니까 2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밑대 수익률 얼마예요? 20%다. 그럼 당연히 어디다 투자하려고요? 다른 데다 투자해봐야 이거밖에 못 버는데 여기는 20%가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다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부터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 다른 데다 투자했더라면 행여나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기대 수익률이 20%다. 그 얘기는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정도 벌 거다. 뭐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밑도 끝도 없이 그냥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정도 들어올 거야. 추가로 들어올 거야. 이렇게 예측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논리적인 근거에 따라서 2천만 원 정도 들어올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A라는 고시원이 있다면 A라는 고시원은 예컨대 이런 얘기입니다. A라는 고시원 좀 약간 높여보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무턱대고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들어올 거야. 이렇게 예측한 건 아니고 1억을 투자하니까 1년 후에 이 고시원 경기가 좋을 수도 있고 보통이 될 수도 있고 불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경기가 만약에 좋아진다면 2,100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답니다. 보통일 경우는요 2천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대요. 불황일 경우는요 1,900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다. 근데 경기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다만 이제 그 주변에서 중개활동 하시는 분들이 그 시장을 잘 알 겁니다. 제대로. 그러면 이렇게 호황이 몇몇 분들한테 물어봐서 그 통계를 내봤더니 호황이 될 가능성은 한 40% 정도 된답니다. 불황이 될 가능성은 이것도 한 40%, 보통이 될 가능성은요 20% 정도 된대요. 그러면 요거를 평균을 낸 건데 이 평균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술 평균이라 하면은 이런 거 무시하고 이 세 놈을 다 더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나누기 3 이렇게 한 거를 산술 평균이라는 거고, 가중 평균은 어디다 더 가중치를 더 주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확률이 더 크니까 여기다 가중치를 더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100만 원 곱하기 40% 플러스 2천만 원 곱하기 20%. 근데 계산할 때는 항상 백분율이면 소수점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2,100만 원 곱하기 0.4 플러스 2천만 원 곱하기 0.2 플러스 1,900만 원 곱하기 0.4 하니까 1년 후에 기대되는 수익이 2천만 원 정도 될 거다. 그러니까 이때 기대 수익률은 20% 정도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예측했다는 얘기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1억 투자니까 2천만 원 들어올 거야. 이렇게 예측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요거는 이 K라는 부동산인데 얘는 술집입니다. 술집. 그래서 술집에 투자했을 때 1억 투자하니까 1년 후에 얘도 기대 수익률이 얼마냐면 20%가 나왔답니다. 20%. 그러니까 1년 후에 기대된 수익이 얼마 나왔다는 얘기예요? 2천만 원 나왔다는 얘기죠. 2천만 원 나왔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온 숫자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술집 경기가 좋을 수도 있고 보통이 될 수도 있고 불황이 될 수도 있는데 술집 경기가 좋다면 8천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답니다. 8천만 원. 그 다음에 보통일 경우는 2천만 원. 불황일 경우는요 마이너스 4천만 원. 마이너스 4천만 원이라는 게 원금도 4천만 원 까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될 확률 40%. 확률은 똑같다고 가정해 볼게요. 얘는 20%, 얘는 40%. 자, 이것도 똑같이 8천만 원 곱하기 0.4 플러스 2천만 원 곱하기 0.2 플러스 마이너스 4천만 원 곱하기 0.4 하면 딱 얼마 나온다고요? 2천만 원 나옵니다. 그럼 이것도 기대 수익률이 얼마라고요? 20% 되겠네요. 그러면 도대체 위험이 뭐냐? 위험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대 수익에서 벗어날 가능성, 벗어날 정도 혹은 벗어날 가능성, 변동될 가능성, 요거를 위험이라는 겁니다. 리스크다. 그래서 자 볼게요. 얘는 기대 수익이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그다지 크진 않을 거죠. 잘 되더라도 경기가 좋다 하더라도 100만 원 더 들어오고 경기 안 좋으면 100만 원 까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 같은 거 볼게요. 기대 수익에서 잘하면 대박 나고 잘못하면요 쪼각 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 이러한 대안을 위험이 크다 이렇게 합니다. 위험이 크다. 이런 대안을요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다 해줍니다. 기대치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그다지 크진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것은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가 2천만 원 정도 된다면 잘해도 조금 더 들어오고 잘못해도 조금 까진다는 얘기죠. 이거를 위험이 작다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잘하면 대박 나고 잘못 쪽박 난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위험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걸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은행에다 예치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은행에다 예치하는 경우는 1억 투자하면 1년 후에 5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답니다. 근데 은행은 뭐 전쟁 나지 않는 이상은 돈을 못 돌려줄 가능성은 없겠죠. 그러니까 100%라고 쳐볼게요. 100%. 그러면 기대치에 어쨌거나 수익률은 얼마라고요? 5%네요. 5%다. 근데 이거는 기대치에서 변동될 가능성은 전혀 없죠. 기대 수익이 500만 원인데 500만 원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험이 없다. 전혀 없다. 그래서 위험이 전혀 없을 때의 수익률을 저 5%를 무위험 수익률 해주는 겁니다. 무슨 수익이라고요? 무위험 수익률이다. 어쨌거나 위험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자꾸 이런 식으로 왜곡되게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것은 자꾸 손해날 가능성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에서 잘하면 대박, 잘못하면 쪽박 난다 이런 걸 위험이 크다 하는 거고, 잘해도 조금 더 들어오고 잘못하면 조금 까진다는 얘기죠. 이걸 위험이 작다 해주는 겁니다. 예,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도 측정이 가능한데 위험을 측정하는 걸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요거 여기 볼게요. 예, 위험을 측정하는 게 그걸 한 최근 10년 동안 2번 정도 물어본 적이 있는데, 자, 우리 그 교재에 있는 것처럼 경기가 호황이 될 수도 있고, 자, 1년 후에 그 경기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뭐 칸이 좀 좁아서 이렇게 본다면, 자, 1억을 투자했을 때 1년 후에 경기가 좋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정적일 경우도 있고, 불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 그 호황일 경우는 3천만 원 정도 기대가 된다고 쳐볼게요. 안정적일 경우는 2천만 원, 불황일 경우는요, 1천만 원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될 확률 40%, 이렇게 될 확률 20%, 이렇게 될 확률 40%.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진다면 이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주 물어봅니다. 이렇게 주어진다면 제가처럼 계산한 거 있죠? 3천만 원 곱하기 0.4 플러스 2천만 원 곱하기 0.2 이렇게 하면 1년 후에 기대되는 수익이 나옵니다. 2천만 원. 그러면 이때 기대 수익률이 얼마라고요? 20%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문제가 이렇게 주어질 수 있어요. 각 상황하에 수익률을 바로 주어질 수 있거든요. 경기가 호황일 경우는 1억 투자니까 3천만 원 정도 예상되니까 30%가 기대된다는 얘기죠. 이때는 30%가 기대된다. 이게 바로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얼마라고요? 각 상황하의 수익률이 이때는 20%, 이때는 얼마라고요? 10%가 되겠네요. 이렇게 10%. 자, 10%다.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이런 식으로 바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각 상황의 수익률이 바로 주어지면서 기대 수익률이 얼마냐 이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기대 수익률은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해주면 돼요. 근데 계산할 때는 한쪽이 100분의 1이고 한쪽은 반드시 소수점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30% 곱하기 0.4 플러스 20% 곱하기 0.2 플러스 10% 곱하기 0.4 하면은 20%가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렇게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주 물어봅니다. 자주. 자, 이런 간단한 거는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위험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위험은 분산이라는 게 있고 표준 편차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 편차. 그래서 자, 그 근래 들어 한 2번 정도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래서 자, 기대 수익률이 얼마라고요? 20%이다. 그래서 그럼 요거는 기대 수익이 됐든 기대 수익률이 됐든 기대 수익률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뭐라 한다고요? 위험이라는 겁니다. 벗어나는 정도를 뭐라 한다고요? 위험이다. 그러면
그래서 분산을 보통 시그마라고 하는데, 시그마 이렇게, 자,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시그마 제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20%가 기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몇 %가 기대된다고? 20%가 기대되는데, 경기가 호황일 경우는 몇 %가 벗어나 있어요? 30%에서 20%로 10%가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30% 빼기 20% 하니까 10%가 벗어나 있네요. 그 다음 만약에 경기가 안정적일 경우는요. 보통일 경우는 전혀 안 벗어나 있죠. 그래서 20% 빼기 20% 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경기가 만약 불황일 경우는 20%에서 10%로 10%가 벗어나긴 했는데 밑으로 10% 벗어나 있죠. 그러니까 10% 빼기 20% 하니까 마이너스 10%가 벗어나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될 확률 0.4 플러스 이렇게 될 확률 0.2 플러스 이렇게 될 확률 0.4 이렇게 계산한 게 뭐냐면 분산입니다. 근데 이렇게 분산을 계산했다가는 0이 나옵니다. 왜 0이냐 하면 요거 10% 곱하기 0.4 하면 4%이죠. 그 다음에 얘는요. 요거는 4%, 요거는요, 0이죠? 0을 뭘로 곱해서 0이니까. 그리고 요거는 마이너스 10% 곱하기 0.4 하니까 마이너스 4%이죠? 그러니까 얘랑 합치니까 0이 나오네요. 분명히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위험이라는 게 기대치에서 변동될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위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마이너스 효과를 플러스 효과로 상쇄하는 바람에 이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제곱을 치는 겁니다. 여기다가 제곱. 여기다 얼마요? 제곱. 여기다 제곱을 친 겁니다. 그러면 30에서 10% 빼니까 이 10%이죠? 10%의 제곱은 100이죠? 100에 0.4 하니까 40%가 되겠네요. 얘는 항상 0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0%의 제곱하면 100%가 됩니다. 마이너스 10 곱하기 마이너스 10 하면 100이 되죠? 이거 40%가 나오겠네요. 합쳐서 얼마라고요? 80%. 이렇게 계산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분산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계산하기 힘드시면 이제 제끼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뭐는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기대 수익률은 반드시 계산할 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 분산이라는 놈은 기대치에서 변동될 가능성을 그냥 계산한 게 아니라 제곱을 치면서 계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볼륨 자체가 굉장히 커진 겁니다. 무지막지하게 커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기대 수익률하고 비교할 때는 상당히 불합리하죠. 그래서 이 볼륨 자체가 커진 것을 원래 상태로 줄여놓으려고 나온 게 표준 편차입니다. 이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 루트를 씌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루트 80% 하면 뭐 9.443% 이렇게 나올 겁니다. 9.9443이네요. 9443%. 8.943이네요. 8.9443%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벌려놨던 걸 원래 줄여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분산에 대해서 계산하기 나왔는데 너무 힘들다. 그럴 경우는 그냥 제끼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 위해서 그냥 한 거니까 뭐 이거 아주 우린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이거 너무 힘들다 그러면 제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험을 대하는 투자자의 유형이 있는데 자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기대 수익률이 얘나 기대 수익률이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얘도 20%, 얘도 20%인데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는데 자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 하면 가능하면 위험이 작은 놈을 좋아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을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는 겁니다. 위험 회피형 혹은 위험 혐오형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 다음에 자 기대치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위험이 큰 놈을 좋아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을 위험 선호형 아니면 위험 추구형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험 추구형. 그래서 자 근데 이 위험과는 상관없이 그냥 기대치가 높은 놈을 선택하는 사람 있죠? 이런 것만 높은 거 이런 거를 위험 중립형이다. 위험과는 상관없이 그 기대치가 높은 놈을 선택하겠다 이런 거를 위험 중립형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뭘 가정했다고요? 지금은 기대치가 동일하다는 가정이 있죠? 기대치가 동일하다면 가능하면 뭐라고요? 위험이 작은 놈을 선택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대치가 동일하다면 자기가 기대했던 기대치 정도가 들어오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모든 투자자들은 기대치가 동일하다면 위험이 작은 놈을 선택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투자자의 유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다 누구를 가정한다고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하는 겁니다. 다만
위험 회피형이라 하더라도 위험을 좀 더 감수하려는 사람이 있고 위험을 좀 덜 감수하려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조금 더 감수하려는 사람을 나중에는 공격적 투자자다. 좀 덜 감수하려는 사람을 보수적 투자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위험 투구형은 누구냐? 위험 선호형 투자자는 누굴 얘기하냐면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박을 하는 이유가 아주 높은 수익을 얻으려고 아주 큰 위험도 부담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을 뭐라 한다고요? 위험 추구형 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박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도박하는 사람이 아닌 한은 다 누굴 가정한다고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치가 동일하다면 가능한 뭐라고요? 위험이 작은 놈을 선택하는 거지 큰 놈을 선택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부동산 투자에 따라서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위험에 대해 정의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위험은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 변동될 가능성, 벗어나는 정도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부동산 투자하게 되면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잘하면 대박, 쪽박 나고 이런 걸 위험이라 한다고 했죠. 이런 게 크면 위험이 크다는 거고 이렇게 작으면 위험이 작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럼 이러한 위험에는 구체적인 어떤 위험들이 있나 좀 이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위험, 부동산 투자에 따른 구체적으로 왜 변동되게 하는 원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알아볼 건데 먼저 사업상의 위험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금융적 위험, 그 다음에 법적 위험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 위험, 마지막으로 유동성 위험 정도 이렇게. 자, 사업상의 위험은 이 원룸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원룸 사업 자체로부터 연유된 그런 위험을 얘기합니다. 이 부동산 사업 자체로, 원룸 사업 자체로부터 연유되는 위험. 맨 먼저 시장 위험이다. 시장 위험은 예를 들어서 원룸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크게 손해날 수 있겠네요. 이런 거를 뭐라 하냐면 시장 위험이라는 거다. 경기 침체 이런 것들. 아니면 경기가 좋아졌다 그러면 큰 돈 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따른 위험은 뭐라고요? 시장 위험이다. 그 다음에 운영 위험이라는 것은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운영을 개판으로 하게 되면 사람들 맡겨놓고 자기는 맨날 돌아다니면 다닌다. 그러면 크게 손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운영 위험이다. 아니면 운영을 잘해서 큰 돈 벌 수 있는 거죠. 항상 위험이라는 것은 자기가 기대치에서 변동될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손해나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좋아질 가능성 아니면 나빠질 가능성 합쳐서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위치적 위험이다. 위치적 위험은 입지 선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나중에 보니까 원룸을 딱 차렸는데 옆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장례시장 같은 게 병원이 들어오면서 장례시장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럼 사람들이 이런 데 안 살려고 하겠네요. 그러면서 크게 손해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위치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입지 선정을 좀 잘못하는 바람에 나중에 그 위치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상대적인 위치가 이런 거를.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금융적 위험은 금융적 위험은 우리 지렛대 효과는 뭐 한다고 했어요?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의 비율이 증가하면 자기 자본에 따른 손익이 확대되어 나타난다고 했죠. 여기까지를 지렛대 효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거 얘기할 때 위험은 전혀 그 얘기 언급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타인 자본의 비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나중에 경제 상황이 은행 이자율이 바뀐다든가 이름에 따라서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도 높아질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이거를 금융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적 위험은 예컨대 이제 법적 환경이 변했다. 법적 환경이 변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정부가 이 지역이 원래는 상업지역이었는데 처음에 장사가 잘 됐는데 나중에 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아파트가 막 들어선다. 그러면 밤에는 아파트에서 주무시고 낮에는 원룸에서 자고 이러지는 않겠죠. 그러면서 크게 손해날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정부 정책이 변하는 바람에 정부의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가 금융정책이 변함에 따라서 이자율이 변동될 수 있죠. 그럼에 따라서 크게 손해나거나 이득을 볼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법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래 인플레에 따른 위험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실물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손해고 이러한 부동산 같은 거 갖고 있는 사람은 덩달아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인플레 위험이 있냐? 이거는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렸을 때가 이런 위험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나중에 이제 변동금리로 돈을 빌렸다. 변동금리라는 게 뭐냐면 고정금리는 처음부터 만기까지 똑같은 이자만 내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비율로. 근데 이제 변동금리는 은행 입장에서는 인플레가 심해졌으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안 되겠다. 이자를 올려야 되겠다. 나올 겁니다. 이런 거를 변동금리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금리로 돈을 빌렸는데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원금 이자를 갚기도 힘들어질 수 있겠네요.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이런 걸 여기서 인플레 위험이라는 겁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때 이러한 위험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유동성 위험은 자, 이 돈이 급해서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한두 달 내 팔리면 다행인데 1년이 되도록 2년이 되도록 안 팔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어떻다고요? 헐값에 팔 수밖에 없다. 시장 가치가 엄청나게 손해보면서 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유동성 위험이라는 겁니다. 현금화하기 어려운 위험을 유동성 위험이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태까지 하려고 했던 게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요구 수익률은 왜 요구 수익률이냐면 사람들은 위험이 커지면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익률을 자꾸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게 모르게 여기가 이제 100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1층에서 청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층에 매달려서 청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럴 경우는 똑같이 200만 원을 받는다. 200만. 그러면 이런 사람이 일을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한 600만 원 정도 준다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얘도 위험이 크죠.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위험이 점점 커지면 거기에 따라서 상응하는 점점 높은 수익률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전부 다 이제 금융론 자본시장에서 나온 논리들입니다. 은행권에서 형성되어 있는 이자율이 5%라고 쳐볼게요. 물론 은행마다 좀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상품별로 차이가 나지만 평균 잡아서 얼마라고요? 5%라고 쳐보자. 근데 왜 저축은행권에서 형성되어 있는 이자율은 한 7% 정도가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물론 이것도 훨씬 낮지만 가정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높냐? 그런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은행에다 예치하면 못 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저축은행에다 예금했다가 나중에 저축은행들이 돈 끌어다가 뭐 PF 형태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합니다. 나중에 금융론에서 할게요. 그래서 건설업자한테 빌려줬다가 회수를 못하는 바람에 솔로몬 저축은행이라든가 아니면 토마토, 삼화, 부산 저축은행 이런 데가 줄줄이 망한 거 아닙니까? 영업 정지당하면서. 그래서 얘들한테 돈을 빌려줬다가는 회수를 못 팔 가능성도 높죠. 뭐하러 여기다 예금합니까? 여기다 예금하죠. 그러면 얘들은 예금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전화가 올 겁니다. 그 대신 우리는 이자율이 좀 셉니다. 더 비쌉니다. 높습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행여나 혹시 못 받을지 모르지만 이자를 더 준다니까 여기다가 예치할 수도 있는 거죠.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 위험이 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익을 자꾸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투자 신탁이 있는데 투신사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미래에셋이라든가 삼성 자산운용이라든가 아니면 하나투자증권 이런 데는 수많은 사람들 돈을 끌어당겨서 얘네들은 어디다 투자하냐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긴 이득을 걔들 스스로 빼고 넘겨주겠다. 그런 논리인데, 자, 얘네들 우리 입장에서는 걔네들한테 그냥 돈을 믿고 맡기는 겁니다. 일종의 뭐라고요? 위탁자입니다. 내가 투자할 잘 모르니까, 주식 같은 거 잘 모르니까 친구한테 믿고 맡기듯이 거기다 믿고 맡기는 겁니다. 얘네들 투자를 잘하면 큰 돈 벌지만 투자를 잘못하면 크게 손해볼 수 있는 거죠. 그거와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보통 이제 우량 펀드 같은 경우 여기서 운영하는 자금을 보통 펀드라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보통 한 10% 정도의 수익을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왜 이렇게 점점 수익률이 높아지냐 그런 얘기입니다. 높아지는 이유는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뭐가 커진다고요? 위험 수준이 전부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5% 외에도 추가적으로 2%를 더 요구하는 겁니다. 얘는 얼마라고요? 5% 외에도 추가로 5% 정도 더 요구한다는 얘기죠. 이게 결국은 요구 수익률의 정체가 되는 겁니다.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결국은 요 5%를 무위험 수익률이다. 아까 얘기했죠? 위험이 전혀 없을 때의 수익률에다가 그 다음에 요 2%, 5% 이거를
오염 할증률이라고 표현할게요. 오염 할증이다. 오염이 점점 커지니까 거기에 더 붙여서 더 받아내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말한다고요? 오염 할증이다. 그러면 여기도 논리적으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똑같다. 그래서 자,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알게 모르게. 그래서 여기는 상업용이 있고 주거용이 있고 뭐 공업용 부동산이 있다면 상업용과 공업용이 있다고 쳐볼게요. 자, 상가가 있고 주택이 있다면 아파트가 있다면 어떤 게 위험이 클까요?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 상가가 좀 위험이 클 겁니다. 상가는 상가에 투자했다가 임대 같은 거 안 되면 크게 손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지기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가에 투자하는 게 위험이 뭐라겠어요? 기대치에서 변동될 가능성을 얘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주택보다는 상가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상가라 하더라도 편의점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고시원이 있고 술집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상대적인 겁니다. 편의점에다 망한 사람 많이 있지만 어쨌거나 편의점보다는 술집 같은 게 위험이 좀 클 겁니다. 왜냐하면 술집 같은 경우는 뭐 인테리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좀 많으면 큰 돈 벌지만 손님이 없으면 바로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자도 못 받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위험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같은 술집이라도 해도 서울에서 하냐 부산에서 하냐 같은 서울이라도 여기서 하냐 저기서 하냐 차이가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험이 뭐라 했어요? 기대치에서 변동될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도 뭐가 있다고요? 기대치 고시원에 투자했을 때 노량진 시장에 고시원에 투자했을 때 뭐가 있다고요? 위험 수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험 수준에 상응하는 수익률로 무위험 수익률에다가 무위험 수익률에다가 위험이 그 정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험 할증률을 더해서 자, 그 사람들은 그 정도를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그래서 여기서 매우 어려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요거는 포트폴리오 이론을 공부해야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러한 위험이 뭐라 했어요? 기대치에서 변동될 가능성을 얘기하죠. 근데 이러한 위험은 자신이 잘해서 아니면 못해서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운영을 잘하면 큰 돈 벌지만 운영을 개판으로 하면 크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위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는 상관없이 시장 전체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공히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났다든가 인플레가 심해졌다든가 이자율의 변동이 있었다든가 정부 정책이 변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자신과는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에 공히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런 거를 지금부터 체계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무슨 위험이라고요? 체계적. 그러니까 이 지역에도 무슨 위험이 있다고요? 체계적 위험에 상응하는 수익률로 이 정도는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신도 뭐가 있다고요? 그 정도 모든 부동산에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 정도의 체계적 위험에 상응하는 수익률로 합쳐서 얼마라고요? 10% 정도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위험을 대하는 태도는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위험에도 크게 위험 부담이 크게 느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적게 느껴진 사람이 있죠. 차이는 사람마다 나지만 어쨌거나 평균적으로 그러한 체계적 위험에 상응하는 수익률로 얼마라고요? 10% 정도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은행에다 예치했을 때 5% 정도를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 5% 최소한 위험이 전혀 없는데도 이 정도 요구하는 이유는 시간에 대한 대가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시간에 대한 대가. 내가 은행에다 1년 동안 예금하면 1년 동안 그 돈 못 쓰죠? 그러니까 못 쓴 거에 대한 대가로 받으려고 하는 게 무위험률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당연히 위험 할증률은요, 위험에 대한 대가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위험에 대한 대가.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위험이라고요? 체계적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체계적 위험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리고 이 무위험 수익률, 요거는 그 위험과는 상관없이 일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일반 경제 상황, 특히 제1금융권에서 화폐의 수요 공급 있죠? 이런 거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면 자,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만큼만 받으면 손해겠네요. 그래서 화폐 가치 하락분 예상되는 인플레이율만큼을 더 얹혀서 받아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가 얘기했냐면 그 에드워드 피셔라는 사람이 얘기했다 해서 피셔 효과다 해줍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피셔 효과. 이거는 여러 데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예상된다면 그 화폐 가치 하락분에 대해서 추가로 받아내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거를
그 휘셔라는 사람이 얘기했다 해서 휘셔 효과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무위험 수익률, 일반 경제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무위험 수익률과 이 지역에는 모든 부동산에 공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체계적 위험 있죠. 그 정도 위험에 상응하는 수익률, 그 다음에 예상되는 인플레이를 감안해서 이 정도는 얻을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체계적 위험 정도라면 금융시장에 가서 능히 이 정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그 정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요구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편이지만 자, 느낌으로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됩니다. 아,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위험이 커지면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거기 그림이 있는데 SML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Securities Market Line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전부 다 우리 이제 경영학에서 재무관리론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위험이고 요거는요 수익률인데, 자,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위험이 전혀 없을 때도 한 5%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요거를 무위험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근데 위험이 점점 커진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는 얘기죠. 요거를 SML 곡선이다. 증권시장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요 그림 바로 밑에 보니까 자 뭐가 있냐. 그러니까 뭐 굳이 내가 위험 수준이 요 정도인데 이 정도를 요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요 정도는 뭐라고요? 이 정도는 자 무위험률, 무위험 수익률. 요 정도는요 위험 할증률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 시간에 대한 대가로 받으려고 하는 거고 얘는요 위험에 대한 대가로 추가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 결론을 좀 알아볼게요.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비례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험이 커지면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익을 자꾸 요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담하는 위험이 클수록 요구하는 수익률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투자자들은 예상되는 인플레이율만큼 예상되는 인플레이율이 있다면 그거를 요구 수익률에 반영해서 더 높이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할게요. 1억 투자했는데 1년 후에 1억 2천만 원 정도 들어온다. 예상이 된다면 이거는 현금 유출액, 현금 유입액이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금 유입액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 갖고 여기 투자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 뺀 거를 순환가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 경제성 분석에서 정의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 가치다 어쨌거나. 그럼 만약에 위험이 커졌다 그러면 할인율을 높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구 수익을 높이겠다는 얘기는 할인을 높여서 투자 가치를 낮게 평가하겠다. 요거는 이제 요거 이제 할인 현금 수준분석법의 어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해가 안 가니까 나중에 본 다음에 다시 오시면 훨씬 나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뭐가 따른다고요?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위험을 어떤 식으로 투자 결정에 반영해서 투자를 할 것인가, 이거를 위험의 처리 방법이라는 겁니다. 위험의 처리 방법. 위험의 처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위험을 어떤 식으로 반영해서 투자 결정할 것인가 그런 얘기인데, 맨 먼저 위험의 제거 혹은 감소가 있네요. 그래서 먼저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겠다. 그러니까 돈만 생기면 은행에다 예치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뭐 진정한 의미의 투자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라는 것은 현재의 확실한 소비를 희생하면서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선택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은행에다 예치하는 것은 현재도 확실하고 미래도 확실하죠. 그래서 이거를 투자라 하기는 곤란합니다. 보수적 예측기법이라고 있는데, 보수적 예측기법은 이런 얘기입니다. 1억 투자하면 경기가 좋을 수도 있고 보통이 될 수 있고 불황이 될 수 있는데 이때는 3천만 원, 이때는 1,000만 원, 이때는 500만 원 들어온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될 확률 40%, 이렇게 될 확률 20%, 이렇게 될 확률 40%라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평균 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걸 가지고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하겠다. 그런 논리인데, 얘는 그게 아닙니다. 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겁니다. 최악이. 그러니까, 설사 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500만 원은 챙길 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수익을 가능한 낮게 예측하는 겁니다. 비용은 크게 예측해서. 그래서 결국은 요때 수익률은 5%다. 요걸 가지고 투자 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그 극단적인 경우를 감안해서 투자 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것도 웬만한 대안을 다 기각시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것도 바람직한 투자 방법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민감도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있는데, 민감도라는 것은 어떤 감흥도 이런 표현도 씁니다. 자, 투자 수익의
투자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투입 요소가 있을 겁니다. 얘가 이제 산출 요소라면 투자 이익에, 투자 수익에, 그래서 뭐 임대료 같은 거 적절히 예측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원룸이라면, 그 다음에 공실 같은 것도 예측해야 되고, 뭐 세금 같은 것도 적절히 예측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도 나중에 세금하고 연결시켜집니다. 그 다음에 뭐, 기타 소득, 이런 등등등, 이런 걸 다 예측해서 요걸 계산하는 거죠. 요때, 자, 이 하나하나씩, 다른 것들은 다 옛날하고 똑같다고 가정하고, 다른 것들은 변화시키지 말고, 임대료 하나만 가지고 약간 올려보기도 하고 내려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 투자 수익이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공실, 다른 것 다 똑같이 해놓고 공실만 가지고 좀 높여보기도 하고 낮춰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가기도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놈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민감하게 반응하는 놈이 가장 위험하게 느껴지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놈만, 예를 들어서 공실을 변동시켰더니 가장 크게 변동되더라. 그러면 공실률만, 처음에 책정했던 공실률만 잘 지켜진다면 그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를 민감도 분석기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있는데, 자, 평균 분산 결정법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여기를 이렇게 해서 요거는 기대 수익률, 얘는요 위험,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자, 여기 이제 하나하나에서 점을 찍어보는 겁니다. A 부동산 같은 경우는 A 부동산은 여기에 점이 찍히고 기대 수익률 요만큼 위험 요 정도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B 부동산은 여기에 찍히네요. 기대치는 요거, 위험 요거.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C 부동산, 요거는 D 부동산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을 찍어보는 겁니다. 점을 찍어본다면 이건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했을 때 항상 사람들은 그 기대치가 동일하다면 위험이 작은 놈을 선택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 같은 일반적인 투자를 가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위험이 똑같다면 기대치가 높은 놈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선택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A하고 B를 보니까 둘 다 뭐는 같아요? 위험이 같죠? 위험이 같으면 가능하면 기대치가 높은 놈을 선택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높죠? 그러니까 얘를 기각시키고 얘를 선택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A는 B를 지배한다 표현합니다. 지배한다. C하고 D를 보시면 둘 다 기대치는 같죠? 같은데 얘보다는 얘가 위험이 작죠? 그러니까 얘를 기각하고 얘를 선택하겠다 그런 논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A나 C 중에 하나 선택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요걸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하는데, 근데 A나 C 중에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경우는 애매하네요. 왜 애매하냐면 A는 C보다 일단 기대치도 높고 위험도 크죠. 그러니까 선택하기가 애매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온 게 이제 뭐가 있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변이계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이계수법이라는 것은 변이계수라는 게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밑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기대수익률분의 위험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기대수익률분의 위험 해가고서 자 기대치 예를 들어 기대수익률이 20%인데 얘는 위험은 40%이다. 그럴 경우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2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대수익률 1%당 위험이 2%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A 부동산이 이렇고 C라는 부동산은 기대수익률이 20%인데 위험은 예를 들어서 10%밖에 안 된다. 그러면 0.5라는 얘기죠. 그러면 10을 20으로 하면 0.5라는 얘기는 기대수익률 1%당 위험이 얼마라고요? 0.5%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B를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C라고 했나요? 어쨌거나 변이계수가 작은 놈을 선택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냐면 왜냐하면 만약에 기대수익률과 얘가 뭐였다 위험이 있는데 자 C라는 부동산은 기대수익률은 10% 위험도 10%라고 쳐볼게요. 그 다음에 A라는 부동산은 기대수익률은 30% 위험도 30%라고 쳐볼게요. 계산할 수 있다고 했죠. 위험도. 그러면 둘 다 변이계수를 계산해 볼게요. 변이계수는 이것분의 이거니까 1이죠. 이거는 C, 이거는 A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30분의 30하면 1이죠. 둘 다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다 그런 얘기죠. 이거는 상당히 불합리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러한 부동산의 형태라도 상대적으로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위험 좀 크지만 기대치가 높은 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뭐 사람마다 같은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도 위험을 대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보수적 투자자냐, 약간 공격적 투자자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러한 투자 성향은 전혀 무시하고 둘 다 똑같다, 아무거나 투자해도 상관없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거 자체로서 지금까지 한 거는 자체로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게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얘는 이제 평균이라고 하는 거고, 평균, 얘는요 위험을 분산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부터 공부하려고 하는 게 이제 앞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뭐 위험 조정 할인율법이다. 이게 아까 얘기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입니다. 그래서 이 내 손에서 나간 돈, 앞으로 들어올 돈이죠. 그래서 이걸 현금 유출액, 현금 유입액이라 하는데 1년 있다 처분한다 과정했을 때 요거를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 갖고 요 두 놈을 비교하자. 이게 가장 합리적인 체계적인 방식입니다. 요거를 위험 조정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 얘기하는 겁니다. 요구 수익률이 위험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이걸 할인할 때는 요구 수익률이라는 표현 요구 수익률 할인하니까 요거를 위험이 조정된 걸로 할인한다는 의미에서 위험조정 할인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위험조정 할인율법이 결국은 요구 수익률을 할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온 돈을. 그래서 이게 바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투자 기법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 여러 자산에 나눠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은 줄어들지 않으면서 위험이 줄어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이게 우리가 공부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위험조정 할인율법이다. 앞으로 들어온 돈을 할인할 때 요구 수익률을 할인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투자 기법 가장 중요한 거고, 위험의 전가는 내가 부담해야 될 위험을 타인에게 넘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할 때 나중에 물가가 너무 상승하면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면 똑같은 임대료 받으면 집주인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면 그 임대를 올리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임대인이, 집주인이 부담해야 될 위험을 임차인인 세입자한테 넘기는 형태 있죠. 그 다음에 변동금리는 뭐냐면, 원래 고정금리일 경우는 인플레가 심해지면 대출자인 은행이 다 손해보는 겁니다. 근데 안 되겠다. 인플레가 심해지면 이자를 올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은행이 부담해야 될 위험을 누구한테요? 자, 그 차입자인 또는 빌려가는 자한테 넘기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런 거를 위험의 전가다 해줍니다. 확인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시니까, 장래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경우에 대출자는 변동이자율 대신에 고정이자율로 대출하기를 선호한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면 고정이자율로 빌려줬다가는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크게 손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1번부터 틀렸네요. 고정이자율 대신 뭘로요? 변동이자율로 빌려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플레가 심해지면 이자 올리려고 할 거죠. 그게 더 낫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1번 틀렸네요. 2번에 보니까 부채 비율이 크면은 지분 수익률이 커질 수 있지만 여기까지를 지렛대 효과라 하는 겁니다. 레버리지 효과.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부담해야 될 위험도 커진다고 했죠. 이거를 금융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영 위험은 운영을 엉망으로 하는 바람에 크게 손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운영 위험이라는 겁니다. 자, 운영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생기는 위험, 사무실의 관리라든가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의 변동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수익성의 불확실성을 폭넓게 지칭하는 개념, 이거를 운영 위험이라는 겁니다. 위치적 위험은 환경이 변하면 대상 부동산의 상대적 위치가 변할 수 있죠. 그래서 원룸 근처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장래시장이 들어왔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위치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유동성 위험은 부동산 팔려고 했더니 안 팔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헐값에 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위험은 대상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 이걸요 유동성 위험이라는 겁니다.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위험 관리 방안으로 틀린 것은 요구 수익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감수해야 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위험 할증률을 더해준다겠죠. 그러니까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요구하는 수익률에는 위험 할증률을 더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사업 위험 감소를 위하여 투자자는 경제 환경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임차인으로 구성한다. 사업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임차인을 선정하는데 경제 환경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분들 많이 계시죠? 환경에 상관없이 꼬박꼬박 이자 받는, 월급 받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선정한다면 그 사업 위험이 줄어들겠죠.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투자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일부를 보험회사 등에 전가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한다.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다 위험을 보험사한테 넘기려고 하는 겁니다. 다만 보험료는 좀 내야 되겠네요. 4번에 보니까 위험관리 방안으로 요구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고, 요게 좀 문제가 있었던 지문인데, 위험을 관리하는 방안은 위험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구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출제자가 요걸 원했던 건데, 그러면 만약에 그 위험이 작아졌다 그러면 요구 수익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위험 관리 방안으로 요구 수익률을 하향 조정한다가 아니라 상향 조정한다. 이 표현이 나온 이유는 이게 틀렸는데, 출제자가 위험의 관리 방안으로는 위험이 커졌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박박 우겨갖고 어쨌거나 요게 이제 틀린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민감도 분석, 평균 분산 분석 등을 실시한다. 맞는 겁니다.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투자의 부적격 자산을 투자안에서 아예 제외시키겠다는 얘기죠. 위험이 큰 거 이런 걸 다 빼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위험에 회피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할 수 있네요. 이렇게 해서 수익률은 뭐고 위험이 뭐냐, 여기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위험이라는 것은 항상 기대되는 수익에서 변동될 가능성, 이걸 뭐라 한다고요? 위험이다. 그리고 이 시장에는 여러 부동산들이 있는데 그 부동산들의 요구 수익률은 그 부동산들의 체계적 위험에 상응하는 수익률로 추가로 더 요구한다는 얘기죠. 그 정도만 잘 기억하시면서 접근하시면 그 감이 좀 오실 겁니다. 처음엔 좀 힘듭니다,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 포트폴리오 이론을 할 겁니다.